자, 통제 유형도 아주 빈도가 높은데 이쪽은 여러분들이 쉽게 정리가 가능한 파트예요. 일단 행정 통제는 행정 책임, 국민을 위해서 책임 있는 행정을 얘기합니다. 이걸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 사후적 제어 장치를 행정 통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형태는 통제 유형을 묻는 게 한 문제예요. 일단은 그 길버트가 파악하고 있는 그 통제 주체나 방향, 외부가 통제하냐, 내부가 통제하냐. 자, 그리고 통제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을 공식, 그렇지 않은 것을 비공식이라고 파악을 하지. 그래서 네 가지 형태의 유형이 쭉 나왔는데 그거 묻는 게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문제 외부 통제 가운데 공식적 통제가 아닌 것에서 고르는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태를 좀 정해두시고 거기 여러분들 그 외부적 통제 가운데 비공식 대표는 이제 민중 통제인데 민중이 통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민이 통제하고 또 각종 여러분들 매스컴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제5의 권력을 얘기할 때는 그 NGO를 얘기해요. 비정부 조직, NGO에 의한 통제, 그걸 얘기하고 사회 목탁은 옆에 있는 매스컴을 얘기합니다. 그다음 민중 통제입니다. 정당 통제도 민중 통제 형태로 해석을 합니다. 자, 외부적 공식적 통제를 대표하는 것들 세 가지가 나와요. 입법부가 통제한다, 사법부가 통제한다. 그리고 이제 옴부즈만 제도가 존재하는데 일단은 입법부를 행정에 대한 제1의 통제자 표현 가지고 가시고 거기 여러분들 그 파란색으로 정리한 것은 입법부의 역할과 기능을 얘기하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토대로 예산심의 결정승인, 고위관료 임명동의권, 인사청문을 토대로 각급 공무원들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늘날 그 입법 통제에 많은 제약이 있어요. 그 제약도 가져가야 돼. 행정의 전문성에 의한 제약이 있고 또 국정에 관한 정보는 행정부가 정확합니까? 국회가 정확합니까? 행정부가 정확하고 있다. 이 바로 정부의 비대칭성에 근거한 제약이라고 얘기합니다. 한쪽이 정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정부가 없다 보니까 통제에 많은 제약이 있다. 그 표현이에요. 자, 그 인사청문을 얘기할 때는 자, 칠판을 잠깐 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 의한 인사청문이 있고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인사청문의 형태로 구분되는데 꼭 머릿속에 정리할 게 4대 권력기관의 장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칩니다.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소관상임위원회. 4대 권력기관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경찰청이 있고 그리고 검찰청이 있고 그리고 국세청이 있고 그리고 국가정보원. 그러니까 경찰청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국가정보원장 이들은 뭐에 대한 통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야 소관상임위원회야. 소관상임위원회입니다. 알았습니까? 근데 인사청문 자체를 얘기할 때는 법적인 구성력이나 제약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 인사청문에 의하여 반대가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 임명권 자체를 제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자, 인사청문의 결과는 법적인 구성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따라 좀 가져가시고. 자, 이건 입법 통제를 대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사법 통제. 여러분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국무총리요. 국무총리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고 국무총리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 인사청문을 거치고 자 사법 통제를 얘기할 때는 사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이제 위헌 위법에 대한 조사란 말이 나오자. 자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자 탄핵소추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법원 같은 경우에 각종 법률의 위반 여부 자체를 대법원에서도 판단 심의합니다. 행정소송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도 하죠. 자, 그러나 사법 통제를 얘기할 때는 자 물어보자. 행위가 발생한 다음에 통제하죠. 그래서 사후적 구제란 말이 있어. 자, 그리고 이제 소극이란 말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우선 소극을 얘기할 때는 자 여기 보자. 우리가 이제 자기란 말이 있고 부작이란 말이 있거든. 그 상단에 자기를 우리는 위법이라 그래. 부작위를 이걸 편법이나 부당이란 말이 있어. 사법 통제는 여러분들 법에 근거하여 위법 여부를 심사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지. 이것만을 대속한다고. 이건 다룰 수가 없어요. 부작위는 못 다뤄. 그래서 이거를 둘 다 다루면 적극적인 통제란 말을 쓰는 거고 위에 있는 자기만을 다루는 것. 이걸 여러분들 소극적 통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 사후적 구제의 성격.
자, 마찬가지로 행정의 전문성이 한 제약이 있어 없어? 있겠죠. 그리고 사법통제는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이 돼야 한다. 되죠. 많은 시간과 비용의 제약이라고 하는 한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입법통제나 사법통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그 밑에 옴부즈맨이라는 제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자, 옴부즈맨은 이제 스웨덴에 대해서 오나 스웨덴. 1809년도에 스웨덴에서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은 스웨덴식 옴부즈만 제도를 얘기합니다. 옴부드란 말을 얘기할 때는 뭐 감찰관, 대리인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국왕이 부재했을 때 국왕을 대신해서 국정을 감찰했던 호민관이라든가 행정감찰관이라 뭐 암행어사 이게 이제 옴부즈맨이에요. 근데 옴부즈맨은 자 니은번 보세요. 의회의 기관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 입법부 소속의 공무원을 의회에서 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회의 기관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번에 의회가 옴부즈만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면 이렇게 나오죠. 행정부형이 아닙니다. 입법부형이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다음에 비록 의회에서 임명당하지만은 보다 공정한 위치에서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기억벌에 초당성을 떼야 돼. 당파성이 없어야 합니다. 또 정당으로부터는 독립성을 보장돼야 돼. 그래서 그때 독립성 보장이란 말 나오고 일본에 당연히 정치적인 중립도 보장돼야 합니다. 저 옴부즈맨을 이용할 때는 아주 신속하게, 공정하게, 저렴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사법통제는 막대한 비용 들어가 시간도 많이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죠? 이런 걸 이제 한계를 극복하게 한 것이 바로 옴부즈맨 그 표현이고, 자 미음볼에 옴부즈맨은 자발적으로 조사하기도 하고 국민한테 신청을 받아서 조사하기도 합니다. 거기 자발적 직권적 조사 플러스 신청적 조사 적어놓으세요. 플러스 신청적 조사. 여기다 신청적 조사. 자, 그런 이제 옴부즈맨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옴부즈맨은 행정행위를 조사하고 잘못된 점 좀 건의하고 비판하고 결과를 매스컴해서 발표는 가능하지만 행정행위를 직접적으로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간접적인 통제란 말을 써요. 이름을 이빨 없는 감시견이라고 표현해요. 이빨 없는 개한테 물리면 아파. 간지럽겠죠. 그래서 이거 비판받은 말이고. 자, 그렇지만 시어법 보세요. 이러면 자기 부자기를 다 대상으로 해. 그래서 적극적인 통제야. 그러니까 이러면 적극적인 통제지만 간접 통제야. 혼동하지 마세요.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여러분들 스웨덴식 옴부즈만 제도는 거의 여러 국가들이 국가 나름대로의 독특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국형 옴부즈만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거기 여러분들 이응벌에다가 한국 행정부 기관 나온 거 있지? 화살표 놓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에 들어갑니다.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형 옴부즈만 제도를 얘기하고, 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야. 어디 소속? 국무총리 소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 소속이니까 행정부형이 들어가죠. 행정부형이 나온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법률상의 기관이에요. 자, 거기 여러분들 그 위에 3번에 옴부즈만 나온 거 있지? 위에 기억번 당파성 없니 켜놨지? 거기다 화살표 놓고 헌법 기관 적어라. 헌법에서 주의를 명시한 것은 스웨덴식 옴부즈만 제도야. 근데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서 주의가 명시가 안 돼.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법률상의 기관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한국은 신청적 조사만 가능하지, 신청적 조사 동그라미 있잖아. 동그라미. 직권적 조사는 불가능합니다. 알았습니까? 아까 제가 여러분들 옴부즈만은 신청과 직권을 다 한다고 얘기 계산했어요. 했죠.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야. 뭐만 한다? 신청적 조사만이 오늘 담당하고 있고 직권적 조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들도 좀 숙지해서 내용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전체적으로 가끔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그거 봤으면은 이런 내부적 공식적 통제를 보겠는데, 자, 내부는 스스로 통제하는 걸 얘기합니다. 공식은 법규에서 보장된 걸 얘기하고, 행정수반 엘리트, 이원 17부 5청 14청 16위원회에 의한 통제. 그 다음 페이지 보자. 근데 왜 14청 나온 거 있죠? 청와대에 들어가면 정부 조직도가 나와요. 거기는 16청으로 나와. 한번 얘기해서 했어요. 그럼 여기 왜 14청 나오냐? 자, 이 3번에 관한 내용은 정부 조직법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분 청을 예시한 거예요. 정부 조직법에서는 두 개의 청 자체가 여러분 명시가 안 돼.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적어보자. 행복도시 복합건설청.
행복도시복합건설청, 건설청. 그다음에 새만금건설청, 새만금건설청. 이 두 개의 청은 여러분들 국토교통부 산하의 청이거든. 이 두 개가 다. 근데 이것은 정부조직법에서 청으로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교재 나온 것은 정부조직법에서 명시한 청만 정리해 놓은 게야. 그러니까 청와대 정부조직도에서는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 알았냐?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 문제 여기 보자. 좀 어렵게 된다 그러면은 다음 중 정부조직법상의 정부의 직제에 관한 표현으로 옳은 것. 그러면 14청이 맞아, 16청이 맞아. 14청이 맞는 게야. 알았어요? 정부조직법이란 말이 전제가 되면은 거기에 없을 때는 14청도 맞을 수 있고 16청도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뭐 하나 좀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자. 뭐 관리, 조정기구 쭉 나왔고 감사원에 대한 통제 그리고 요소 절차 감찰 통제가 나왔는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감찰 통제라는 거 봐. 요 감찰 통제 자체는 감사원에 의한 직무 감찰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원에 의한 뭘 의미한다? 직무 감찰. 이걸 지금 얘기한 식으로 감찰 통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하고 회계 검사하는 거 있죠? 그 두 가지가 다 그 감찰 통제에 들어갑니다. 감찰 통제.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얘기한 직무 감찰이나 회계 검사나 다 어디서 감사원이 하네. 감사원이 하지. 그래서 감사원에 의한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 내부적 공식에 해당되겠죠. 자, 내부적 비공식을 대표하는 것들 현대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통제 그럼 내부적 비공식을 얘기하는 거고 일본의 관료제의 대표성 걸 대표 관료제라고 얘기합니다. 대표 관료제. 이 대표 관료제는 쉽게 공식 할당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체 국민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가운데 농민이 30%다. 그럼 30%만큼 농민들한테 공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농민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정치를 할까 안 할까? 하겠죠. 이게 대표 관료제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이 질문하는 거지 대표 관료제는 그러면 이건 공식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인데 공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표 관료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농민을 대표해서 관료가 돼서 그럼 농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정치를 해야 돼. 그러면 이건 관료의 내면적 자율적 의지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안 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료의 내면적 자율적 의지를 강조한 거기 때문에 공식이 아닌 비공식 형태로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 비공식적 통제에 대표 관료제가 들어간다 하는 것 정도 가지고 가시고 이번에 그 기능적 책임은 가려놓고 전문 직업주의라고 적어놔. 그 전문 직업주의에 따라서 행동해야 할 책임을 지금 얘기해서 기능적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야, 너는 프로의식을 가져야 돼. 그런 말을 써 안 써? 이 프로의식이 전문 직업주의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전문 직업주의도 관료가 그 내면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비공식이고 3번, 4번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의 형태는 숙제에서 내용을 좀 가져가시고 자, 첨삭지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또 나왔는데 앞에서 얘기한 게 다시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맨 앞에 보자. 국무총리 소속이란 말 나왔죠. 그래서 국민의 고충사항을 처리해 주는 그 밑에 옴부즈만인데 행정부형이란 말 나왔어 나왔고 자,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에도 시민고충 처리위원회가 별도로 설치가 돼가지고 시민들의 고충을 처리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법률상의 기관 신청적 조사만 인정된다. 아까 이 계산했어요. 했죠. 그리고 그 밑에 봐봐. 감사원 및 행정심판 등과의 기능 중복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그다음 밑줄 감사가 이미 진행 중인 사항 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관할 이용해서 제외된다. 좀 가져가야 되겠고 꼭 중요한 게 그 밑에야. 거기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지방의회에 대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지금 얘기한 뭡니까? 처리 대상에선 제외가 됩니다. 알았어요? 행정부형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감사원,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한 지금 지방자치단체는요. 그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기관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야. 산하기관이.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여러분들 대상에 드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방의회가 안 들어가는 거지. 감사원 안 들어갑니다. 선관위 안 들어갑니다. 그 정도는 숙제에서 가져가시고 하나만 더 보자. 자, 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몇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밑에 쳐놓고 자, 동그라미 2번 나온 거 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누구의 제청으로 누가 임명해?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며칠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나서 안 나서 나왔죠 여러분들. 뭐 그 정도만 좀 숙지해서 내용 좀 가져가세요. 위원장은 장관급시야. 부위원장은 차관급시야. 그럼 장차관 임명은 누가 해? 대통령이 하잖아. 그리고 제청자는 국무총리야. 그래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이야. 왜? 위원장은 장관급시고 여러분들 부위원장은 차관급시라 국무총리 제청이 있어야 돼. 근데 상임위원은 틀려. 상임위원은 여러분들 그냥 1급이야. 1급 이런 1급 정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누구? 예, 제청? 위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그거 좀 틀리지. 그 정도는 좀 정리 두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문제 176페이지 기출 문제 1번부터 좀 내용을 좀 보자. 자, 사회복지 구분 문제인데 쉽게 나왔죠, 여러분들. 자, 일단은 가 나온 거 보자. 가는 이제 외부 통제 가운데 공식 아니야. 근데 청와대는 여러분들 외부야, 내부야? 내부가 되지. 그러니까 무조건 정답 1번이네. 2번, 3번, 4번 설명 안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나온 거 보자.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1번에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두고 있다. 자, 1번은 맞는 표현이네. 그죠? 2번에 권위주의 정치행정 문화 속에서 행정의 내부 통제, 권위적인 정치 문화 같으면 통제가 좀 쉬워 어려워? 어렵겠죠.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되겠지. 이건 2번은 그냥 상식이야. 그럼 3번에 헌법재판소는 행정통제 기능. 자, 헌법재판소에서 여러분들 아까 위헌 판결 내린다고 얘기 잘했어요. 했죠. 뭐 탄핵소추 여부 같은 경우도 탄핵 여부 결정도 헌재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걸 토대로 행정을 통제한다고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3번 표현 잘못된 거고. 입법부의 구성원이 여당이 의일 경우에는 효과적 행정 통제가 어렵겠죠. 답은 1번입니다.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자, 우측의 문제 5번을 보세요. 공무원 개인이나 조직의 일탈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행정 통제는 자, 외부 통제 또 이렇게 나왔어요. 국민권익위원회 내부 통제 있죠? 기재부 내부, 법원 외부, 국회 외부, 시민단체 외부. 그러니까 디귿 리을 미음 몇 번? 3번. 뭐 뻔한 문제입니다. 넘겨보자. 봐봐. 지금 여러분들 통제 유형을 묻는 게 계속 문제가 나와. 여러분들 179페이지 9번 10번도 통제 유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뻔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게야. 그러니까 이쪽 파트는 이제 문제가 어렵게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에서 내용 좀 가지고 가시고. 자, 대신 여러분들 문제 8번을 보자. 행정통제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2번. 행정절차법의 활용을 높여 열린 행정과 투명 행정을 진행하자. 다음 4번에 과도한 시민 참여로 인한 정책 과정의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 여러분 과도한 시민 참여는 활성화될수록 좋아 안 좋아? 좋은 거지. 그러니까 3번은 표현이 잘못됐지. 뭐 4번과 5번 자체는 무조건 맞는 표현이고. 알았습니까? 뭐 설명 안 하겠습니다. 쉬운 내용이라. 자, 한 장을 넘겨보자. 12번 보자. 다음은 같은 행정현실에서 가장 적합한 행정통제 방안을 이렇게 나왔어요. 현재 지방관서에서 하루속히 적기할 것은 간급공서와 관련된 비리이다. 이렇게 쭉 나왔고, 중간에 네 번째 줄 행정을 감시할 사람에게 시정을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실태는 행정 경험과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구별할 수 있는 전문가만이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봐봐. 행정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1, 2, 3, 4 가운데 행정 경험 자체는 하나밖에 없네. 뭐야? 감수한 몇 개 더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정답은 4번이지. 됐습니까? 그렇게 답의 형태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자, 181페이지 출제 순위 12 근무 성적 평정에 관한 내용. 자, 이거 12도 굉장히 높은 거야. 하여간에 여러분들 그 출제 순위가 52까지는 계속 이 문제 좀 풀어봐야 돼. 알았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기차 시간이 완전히 바뀌어. 기차가 없었어. 진짜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아침 연습이 5시 반쯤가 그걸 타고 내려와야 돼, 새벽에. 뭐 저기 뭐야 SRX인가 뭐 SRT인가 뭐 그거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야, 이 창원 가는 사람들 진짜 힘들어지겠어요.
이 창원가는 쪽 기차가 좀 없어서 다른 것들은 뭐 그 SRX 수소하고 수소에서 출발하는 게 또 하나 있거든. 근데 그건 운영 주체가 KTX가 아니야. 그건 또 주체가 틀려. 그래서 환승도 안 되건 또 여기 오는 건 아예 없고 그 멍땅 다 저기 경주 뭐 저기 부산 가는 것만 있지 창원 오는 건 그건 운영도 안 해. 아이 개새끼들이에요. 오늘 가자. 집회하면서 그거나 좀 얘기 좀 하자.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시간표가 바뀌게 되는 거는 선생님이 학원 측에 얘기해 놓을 테니까 아마 원상태 9시부터 할 가능성이 크다. 요 시간대가 없으니까 9시로 가지 어떻게. 근데 요거 다음에 하가 있는데 여기에 오면은 10시 50분이라 너무 늦어. 그래서 시간이 조정되는 거는 학원에 얘기할 테니까 일단은 뭐 9시부터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학원 측에다 얘기를 해놓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자 181페이지 출제 순위 12회 근무 성적 평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겠는데 자 금평은 그 용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도를 좀 가져가야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 금평의 방법, 금평의 비판 그리고 다면평가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에서 나왔었거든. 자, 그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 자, 맨 위에 여기 보자. 자, 인사행정의 평정을 대표하는 것은 그게 두 가지가 있지. 하나는 이제 직무평가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근무성적 평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건 이제 직무를 대상으로 한 평가죠. 우리 앞에서 직위분리제에서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근데 요거는 이제 직무고, 요거는 아래 거는 직무가 아닌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자. 직무평가는 뭘 만든다? 등급을 만든다고 얘기했고, 여러분들 공무원 보수표 보면 등급이 쭉 나오고 보수액이 쭉 나와. 그래서 등급을 정한다는 것은 바로 뭐다? 보수표를 작성하는 게야. 그래서 이것이 갖고 있는 의의를 얘기할 때는 합리적 보수표 작성 역할하는 것이 바로 뭐다? 직무평가다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습니까? 뭐 보수체계 확립 그럼 이건 직무평가야. 근데 요쪽에 그러면 내가 이걸 왜 적어놨냐? 근무성적 평정의 용도를 물어볼 때는 이거를 집어넣고 고르는 문제가 한 문제야. 다음은 근평의 용도가 아닌 것 그러면 이게 나오는 것이 출제가 80%입니다. 아니 90%. 90%예요. 10문제 가운데 9문제가 이게 나왔어요. 자, 두 번째. 근평은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식으로 직무가 아닌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야. 그래서 거기 이제 나온 거 보시면은 공무원이 근무하는 조직체 내에서 자, 그 다음에 3대 평정 대상이 쭉 나와. 하나가 근무 실적, 두 번째 직무 수행 능력, 세 번째 태도. 그걸 3대 평정 대상 그래. 그걸 상관이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거. 이거 근무 성적 평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는데 여기 보자. 근평은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4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근평이 있고 5급 이하가 있어요. 그럼 4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근무 성적 평정 자체를 이거를 직무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해. 직무 성과 계약 평가라고 얘기합니다. 성과 계약 평가라도 얘기해. 왜 그러냐면은 직무가 들어갈 때는 고위공무원 배워서 안 배워서 상급 이상은 직무자가 들어가. 상급이 빠진 사람들은 그냥 성과 계약 평가란 말을 써. 알았죠? 자, 그리고 5급 이하는 근무 성적 평가란 말을 써. 평가. 요건 평정. 요건 뭐야? 평가. 요건 뭐라 했어요? 평정. 요건 평가예요. 5급 이하는 근무 성적 평가다. 이렇게 얘기한다. 자, 그거 봤으면 됐고 내려서 용도로 한 거 보자. 자, 1번에 인사행정의 기준 제시 이걸 상벌의 목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평이 뛰어날 경우에는 승급이나 승진의 대상이 되고 근평이 극히 불리할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돼야 한다. 되겠죠? 그 맨 뒤에 우리 저좀 끄자. 남방송 끄자. 자, 두 번째 공무원의 능력 발전의 계기가 된다. 근무성적 평정을 토대로 정보화 능력이 부족하다. 그럼 정보화 능력 자체와 관련된 교육 훈련을 시켜 안 시켜? 그럼 능력이 개발되겠죠? 교육 훈련 시킨다. 4번의 훈련의 필요성 파악이죠. 여러분 3번 보세요. 자, 시험의 다당도는 채용 당시의 시험 성적하고 채용 후의 근무 성적을 비교해서 시험의 다당도를 알아보는 게야. 예를 들어서 여기 보자. 시험 성적은 100점인데 채용 후의 근무 성적은 50이야. 그럼 시험에 다당도를 있는 게 없는 게야.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의 다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채용 후의 근무 성적 갖고 알아봐야 되겠지?
그래서 그 지금 시험에 타당도 측정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는 제가 10문제 가운데 한 문제가 맨 밑에 합리적 보수표 작성의 적도가 9문제라 그랬지. 그럼 나머지 한 문제는 바로 뭐냐? 3번이야. 시험의 타당도를 화살표 신뢰도 X라고 적어놔. 뭐 채용시험의 신뢰도 측정권 아닙니다. 한 문제는 신뢰도가 나와. 그 신뢰도는 무조건 X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적재적소 인사배치. A라는 사람을 평가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보화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면 정보화 능력을 요구하는 근무지에다가 배치하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근무 능력이 향상되겠고, 부하를 평가하는 것은 감독자가 평가해야 하죠. 여러분들 그 용도에서는 항상 객관식은 아닌 게 중요해. 그러니까 아닌 걸 좀 숙지해서 가지고 가시고. 근데 여러분들 이거 혼동하면 안 돼. 합리적 보수표 작성의 척도는 아닌데, 이거 보자. 보수 지급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OX. 요건 O야. 요거 맞는 거야. 금평이 뛰어나면 보너스도 줘안줘. 주겠지. 성과급 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 지급 기준은 맞아. 요거 맞는 거고, 거기 맨 밑에 보수표. 아까 보수표 얘기했잖아. 여러분들 그 보수표 치면 나와. 뭐 1등급, 2등급, 3등급 해가지고 돈 얼마 준다는 게 나와. 공무원 보수표. 그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야. 이것도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다음 페이지 보자. 금평의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 자, 도표식이 나왔고 또 하나 뭐가 나와요? 강제 배분식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언급을 합니다. 자, 도표식은 도표를 만들고 평가하는 걸 얘기합니다. 도표를 만들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기 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기다가 평정 요소를 쭉 적어. 뭐 정보화 능력. 이쪽에 뭐 업무 실적의 양 이런 식으로 업무 개선도 이게 쭉 적는 게야. 그리고 여기 이제 점수가 5점, 4점, 3점, 2점, 1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보화 능력 5점 이렇게 5점, 뭐 4점, 5점 이런 식으로. 그럼 나중에 다 더하면 총점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이게 도표식이야. 도표에다가 평정 요소를 나열해놓고 점수만 매기면 끝나는 게야. 그럼 아주 신속하고 간편하지 않아? 간편하죠. 그게 장점이에요. 근데 도표식 자체에 문제점이 내포되는데, 자, 문제점 단점에 니은번의 끝에 연쇄 효과에다가 밑줄. 연쇄 효과에다가 밑줄. 연쇄 효과는 자, 여기 보세요. 이거야. 특정 평정 요소에 대한 선입견이 다른 모든 평정 요소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걸 얘기해. 예를 들어서 정보화 능력에 탁월을 줘서 이 탁월이 실적의 양, 실적의 질, 업무 개선도, 청렴도에다 계속 지금 5점으로 가는 거야. 그걸 평정의 연쇄 효과라 그래. 알았어요? 요소가 나열되다 보니까 그런 연쇄 효과가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크다. 그 좀 숙지해서 가지고 가시고 하나씩만 가져가면 됩니다. 자, 강제 배분식은 자, 우리가 절대평가가 있고 상대평가가 있죠. 이건 상대평가를 얘기하는 거야. 제가 강제 배분은 뭘 의미한다? 상대평가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어요. 거기 보자. 평정의 관대하란 말은 모든 사람을 후하게 평가하는 것을 관대하라 그래. 집중하는 보통으로 평가하는 것을 집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성적을 강제적으로 배분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강제 배분 그러는데, 자, 강제 배분 자체를 얘기할 땐 여러분들 현재 한국도 강제 배분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인원 가운데 최상위 등급 20%, 최하위 등급 10%를 꼭 여러분들 의무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 10% 비중을 두도록. 그러니까 한국도 강제 배분식 자체를 쓰고 있는 거죠. 선생님 중간은요. 중간은 기관장이 마음대로 해. 기관장이 평정 요소의 수 아니면 여러분들 그 뭐 30%, 40%, 50% 하는 것들은 중간의 값은 기관장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 가운데 최상위 등급은 20%, 최하위 등급은 10%. 이건 꼭 강제 배분 들어가고 있고. 자, 강제 배분식 자체를 얘기할 때는 문제점이 있겠죠. 거기 2번 봐봐. 전원이 무능하거나 전원이 유능할 경우에도 일정한 인원을 열등하게 우수하게 평가를 해야 되겠죠. 자, 내려가서 이제 비판에 관한 내용을 또 정리해 보자. 자, 비판 자체는 여러분들 거기 세 번째 역산제에다가 별표해도 역산제. 우리나라 근무성적 평정시 등장하는 가장 전형적인 문제점을 얘기할 때는 역산제를 얘기하는데, 역산제는 뭐냐면 여기 보자.
워낙은 이걸 다 더해서 총점 얼마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는데 어떡하냐? 미리 총점을 정해. 자, 예를 들어서 현재 다중의 평가한도 가져보자. 이 친구는 근성연수가 10년, 예, 8년, 5년, 3년, 1년이야. 그러면 얘가 선임자냐? 아, 얘가 먼저 시켜줘야지. 해서 자, 100점 만점에 99점 총점 미리 정해라. 이 친구는 근성연수 2년째 꼴레미니까 제 70점 이렇게. 그리고 적당히 점수를 나눠주는 게 이렇게. 이게 역산제약. 현재 한국 같은 경우에 근무 성적 평정시 등장하는 선임자 위주로 한 여러분들 평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역산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 이게 이제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고. 자, 내려가서 평성 오차가 쭉 나오고 있는데, 자, 연쇄효과 좀 전에 했죠. 두 번째 집중화를 얘기할 때는 중심화라고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중간 점수에 주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대화는 모든 사람을 후하게 평가하는 것. 논리적 오차. 자, 논리적 오차는 여기 보세요. 이건 P면 Q이다라고 파악한 것을 논리적 오차라고 얘기합니다. P면 Q이다. 근데 이것이 참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P 자체가 충분 조건이면은 이건 참명제가 돼. 미스 코리아는 날씬하다. 그럼 미스 코리아는 다 날씬하지 않아? 안 날씬해? 미스 코리아가 날씬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미스 코리아, 역대 미스 코리아들 하여간 미스 코리아 조건, 날씬한 조건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아,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이영자 같은 애가 미스 코리아 될 수는 없잖아. 미스를 하더라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자.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면 다 이게 참이 돼. 근데 이게 뭐냐? 필요 조건인데 이걸 참으로 파악하는 것은 논리적인 오차라 그래. 자, 보자. 날씬하면 미스 코리아다. 그럼 날씬하다는 것은 미스 코리아가 되기 위한 하나의 필요한 조건에 들어가 안 들어가? 충분한 조건 아니잖아. 그걸 참으로 파악하는 걸 얘기해요. 알았습니까? 산출량이 많으면은 숙련도가 높다. 그러면 산출량은 숙련도를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무슨 조건이야? 필요 조건 아니야. 그걸 충분한 조건으로 인식하는 것들. 이게 논리적 오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하면 돼. 알았습니까? 연쇄 효과고 혼동을 많이 해. 연쇄 효과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아무런 관계가 없어. 선생님 보자. 정보화 능력이 뛰어나면 청렴하다. 정보화 능력 뛰어난 것하고 청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관계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런 것들은 연쇄 효과고. 이해했냐?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상동적 오차. 이것도 혼동을 많이 해. 이건 출신 성분에 대한 선입견이야. 서울대 출신이라 일을 잘해. 그럼 앞에 출신 성분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이걸 여러분들이 뭐 지금 얘기한 논리적 오차라든가 연쇄 효과하고도 혼동하는 사람이 있어. 앞에 출신 성분이 꼭 나와야 돼. 지역 출신, 뭐 경기도 출신이라, 경상도 출신이라,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지금 얘기한 식으로 상동적 오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출신 성분이 앞에 나와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규칙적 오차는 다른 사람마다 항상 여러분들 관대하게 아니면 항상 학점을 짜게 주는 것을 엄격하라 그래.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다른 분들 보면서 항상 학점이 후한 분이 계시고 다른 분에 비해서 학점이 짠 분이 계시 안 계시죠? 그걸 합해서 규칙적 오류라고 얘기하는 게야. 알았습니까? 또 가끔 출제에 나오죠. 자, 총계적 오류는 이건 평정자가 평정 기준에 대한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평가가 좌우가 돼. 기분 좋은 날은 점수 잘 주고 기분 나쁜 날은 또 점수 안 주고 이게 지금 얘기한 식으로 총계적 오류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간적 오류는 최근의 근무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을 시간적 오류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근접 행태한 착오라 그래요. 뭐라 한다? 근접 행태한 착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유사적 오차가 나왔는데 이건 자신과 비슷한 부하. 여기 보자. 선생님이 이 친구 평가하는데 이 녀석 성격이 나랑 좀 닮았어. 그래서 나하고 유사한 면이 있어. 그래서 괜찮은 녀석 이렇게 평가하는 거야. 이게 유사적 오차야. 알았습니까? 나랑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괜찮아? 평가하는 걸 이게. 이걸 이제 복제오류라고 해요. 복제오류. 복제오류. 복제인간할 때. 나랑 비슷하다. 복제. 그래서 복제오류. 클론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대비오차를 얘기할 때는 직전 피평정자와 현재 피평정자 간의 비교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 보자. 이 친구가 10,000명 가운데 1등을 해. 뒤에 친구는 10,000명 가운데 50등을 해. 그럼 10,000명 가운데 50등도 잘해 못해? 굉장히 잘하는 거 아니야. 근데 앞에 친구랑 대비가 돼가지고 50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200등으로 평가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이게 지금 얘기한 대비오차입니다. 자, 옆에 이제 맨 위에 해바라기 효과라고 나왔나? 자, 이 해는 최고 관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가 최고 관리자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유능함을 나타낼 목적으로 자기 부하들 자체를 아주 후하게 평가하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부하들을 잘 이렇게 능력을 개발해서 훌륭한 사람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해바라기 효과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제가 개념 정의했고 또 하나 가지고 갈게. 182페이지의 그 끝에 각각 여러분들 그 연쇄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 강제 선택법, 뭐 집중화 관대화 방지하기 위한 것 강제 배분법 이런 거 나와. 그리고 밑에 세 번째 시간적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서 끝에 나온 게 평성센터의 설치란 말이 나와. 이 평성센터란 말은 평성을 전담하는 기관을 만들어 놓으라 이게야. 그럼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계속 수집을 해야 해. 해서 평가하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시간적 오류 자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출 문제예요. 근데 지금 얘기한 시간적 오류는 그거 외에도 적어보자. 그거 외에도 중요사건 기록법, MBO 평정방법, MBO 평정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얘기한 식으로 뭐의 극복 방안이 들어간다? 시간적 오류의 극복 방법이 들어갑니다. MBO,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선생님, 그럼 그 처음 나온 거 연쇄 효과에서 끝에 나온 게 강제 선택법이라는 게 나오죠. 강제 선택법은 자 그대로 보자. 강제 배분법이 아니야. 완전히 틀린 거야. 강제 선택법은 여기 보자. 비슷한 가치가 있다는 여러분들 항목을 기술을 시켜. 당신은 부하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린다. 하나를 집어넣어. 또 하나는 당신은 부하를 항상 신뢰한다. 그럼 이것과 이것은 가치가 비슷하겠지만, 자, 내가 이제 나한테 내가 이제 내가 이제 평가를 받는 사람이야. 나의 특성에 해당되는 것에 여기다 표시하는 거 이렇게. 강제적으로 둘 중에 하나만. 그럼 내가 이걸 했다. 그럼 이거는 부하한테 명확한 지시를 내린다. 이 말은 그 이면에 이 사람은 좀 독선적인 사고도 있다 없다? 있다고 알 수 있겠지. 만약에 아래에 있다. 항상 부하를 신뢰한다. 그럼 이 사람 부하한테 좀 너무 의타적인 성격. 최순실한테 너무 모든 걸 맡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것도 여기서 볼 수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토대로 뭐 연쇄 효과를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강제 선택법은 연쇄 효과의 극복 방안이야. 알았냐? 자, 그렇게 내용 좀 가져갈 거야. 자, 청와대에서 여러분들 뭐 비아그라를 구입하고, 그죠? 아주 뭐 그 얼굴에 맞는 시술뿐만 아니라 뭐 1년에 400회 무슨 약을 다 갖다 그러더라. 뭐 그러니까 뭐 나오는 게 뭐 약물 중독이 아닌가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그냥 내려오지 그러냐, 그죠? 좀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려오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 앉아서 나중에 더 쪽팔리기 전에 지금 내려와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약 먹고 그랬어요. 그러면 좀 그래도 이거 약쟁이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 없어? 자, 그만두자. 아니, 난 뭐가 이렇게 구린 게 많은지. 이건 드라마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냥 끊임없이 나오잖아. 끊임없이. 자, 평정표 작성과 운영시 위점 나온 거 보자. 일단은 평정표 작성 보지 마시고 운영시 위점. 자, 평정에서 4급 이상은 연 1위 하고 5급 이하는 연 2위 하죠. 자, 평정자수는 복수 평정이 더 객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은 복수 평정이야. 한국은 평가자가 있고 확인자 두 사람이 있어요. 평가자는 여러분들이 AA 팀에 있다. 그럼 팀장이 평가자야. 확인자는 이 팀장 직속 상관이 있겠지. 무슨 국장이나 실장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된다? 확인자가 돼. 그래서 두 사람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복수 평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국은 여러분들 공개야 비공개야? 한국은 공개입니다. 공개. 그리고 4번에 공개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밑줄 이의 신청이야. 화살표 놓고 소청 X입니다.
소청이란 말을 쓰면 틀려. 이의신청이 맞아. 소청은 가려고 징계처분. 신분상 중대한 비리 징계받아서 억울해. 이때 올리는 것은 이때는 소청이야. 알았어요? 근데 이건 의의신청은 징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의의신청이고. 자, 근데 의의신청은 누구한테 하냐? 확인자한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확인자는 평가자와 합의하에 그 결과를 구성원한테 통보하고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2차로 미처잖아 근무성적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조정 신청할 수가 있다 하는 것 정도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알았습니까? 자, 이 금평에 관한 내용도 좀 정리해 두시고, 자, 내가 다면 평가 이것도 출제수면 보시면 나왔던 내용인데, 자, 이건 2000년도 12월 달에 등장한 거죠. 이걸 360도 피드백 전방위 평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면 평가는 자, 그대로 보자. 현재 보자. 상관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죠. 동료, 여러분들, 부하, 심지어는 고객도 평가의 주체가 되는 게야. 전방위 평가야. 그래서 이걸 2010년도 12월 달에 도입해가지고 그 다면 평가 결과를 근무 성적 평정 점수로 반영을 했었어요. 했다가 2010년도에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 그냥 이제는 반영하지 않고 인사행정을 위한 참고 자료였음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현재는 금평정수에 반영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장단점 쭉 나왔는데 뭐 장점 보시면은 두 번째 밑줄 고객 중심의 행정 기반 조성. 왜? 고객도 평가의 주체가 되는 거 아니야. 그 밑에 행정의 분과라. 왜? 부하도 권한 갖고 평가를 해야 하네요. 하죠. 밑에 두 번째 충성심의 다원화. 그걸 충성심의 방향전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젠 국민한테로 충성을 할까 안 할까? 하겠죠, 여러분들. 자, 단점을 얘기할 때는 세 번째 별표 인간관계야. 오타 나왔지. 인관이 아니라 인간관계 유지의 지중.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술 사고 밥 사고 뭐 남자친구 소개시켜주고 이게 바로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그래요. 대중인기 영합주의가 등장할 위험성이 있고 절차가 굉장히 복잡성을 띄어 안 띄어? 되겠죠. 또 외부에 있는 고객은 내부 실정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평가의 정확성과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단점도 내부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기술 문제 좀 보자. 자, 문제 1번 나온 거 보자. 금평의 오리점 관대화의 엄격. 관대화, 엄격화, 집중화경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거. 아까 이건 뭐라 그랬어요? 강제병법 정답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나온 거 보자. 사람에 대한 경직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 자, 이 고정관념 출신 성분에 대한 뭐라 그랬어요? 선입견 얘기했죠? 바로 뭐야? 상동적 태도. 정답 1번이고. 자, 그 다음에 뭐 4번, 5번 뭐 똑같은 문제가 나왔네. 뭐 똑같잖아. 그죠? 이거 뭐라 그래? 규칙적으로 아니야. 항상 기출문제는 반복이 돼. 그 다음 페이지 보자. 자, 문제 6번을 보세요. 다면 평가 제도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뭐 이렇게 나왔어요. 1번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자, 2번 나온 거 보자. 계층제적 문화가 강한 사회에 조직 간의 화합 제고. 아니죠. 계층제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명령과 복종을 강조해야 하네. 하죠. 근데 이것은 예를 부하가 막 평가니까 항명하는 느낌이 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 무조건 니은은 2번은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그 4번도 보세요. 조직 내 상하 간, 동료 간, 부서 간 의사소통 촉진. 그것도 숙제에서 가져가시고. 알았습니까? 그거 가져가야 돼. 그 표현들. 5번도 표현 가져가. 5번도. 팀워크가 강조된 선대에서 새로운 조직의 유형에 부합된다. 그것도 좀 숙제에서 가져가시고. 그러니까 360도 피드백이란 말은 수평적인 관계를 전제로 한 게 안 한 게야.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의 구조는 수직적 구조, 수평적 구조야. 그냥 그러한 구조에 적합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도 좀 숙제해서 내용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거 봤으면 7번에 봐봐.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아까 제가 얘기해보자. 근무성적 평가하고 평정은 틀리다. 기억나요? 제가 평가는 뭐라 그랬어요? 5급이야. 몇 번? 2번이지. 4급 이상이 아니라 5급 이하가 돼야 되겠지. 7번의 정답은 2번이고. 자, 우측에. 자, 문제 8번 봐봐. 다면평가 제도의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다면평가는 평정자들이 평정의 취지나 방법을 제대로 알아 몰라. 잘 모르죠,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 1번은 무조건 표현 잘못했고. 자, 2번. 다면평가는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역량 강화의 기회를 낼 수 있다. 맞아요.
자, 3번. 조직 내외의 모든 사람들과 원활한 인간관계를 증진시키는 동기를 부여한다. 그 표현은 긍정적인 면에서 맞겠지. 근데 문제점을 얘기할 때는 아까 얘기한 식으로 대중인기 영합주의가 등장한다란다? 한다 그랬죠. 3번도 지문 좀 가져가. 3번 지문. 내가 출제위원이라 그러면 이런 지문은 좀 또 한 번 내고 싶을 것 같아. 여러분들 출제하는 사람들은 기출문제를 항상 검토해서 문제를 내거든. 그럼 기출문제 지문 자체를 활용을 많이 할까 안 할까?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지문이야. 그 내용 좀 가지고 가시고. 4번도 지문 괜찮아요. 다수의 평가자에 의해 입체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시행하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 표현도 맞습니다. 자, 발성 문제 9번을 보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무원 평정 제도를 바르게 짝지은 것 이렇게 놨어요. 자, 기억번에 여러분들 고위 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을 구비하였는지 사전 조사하는 방식을 역량평가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습니까? 1번은 지금 얘기한 역량평가야. 역량평가의 키워드는 고위 공무원 역량 사전조사입니다. 사후조사도 아니야. 사전조사야. 고위 공무원으로 과연 임명에 적합한지를 사전조사한다. 그런 말 쓰는 거예요. 자, 니은번 나온 거 보자. 니은번. 직무 분석을 통해 도출된 성과 체계를 바탕으로 성과 목표를 설정 관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수해. 이건 직무 성과 계약 평가 아니야. 자, 현재 보자. 여기 보세요. 현재 목표의 구조도 이게 보자. 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임무라 그래. 그 밑에 조직의 미래상 그걸 비전이라고 얘기해. 그리고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전략 목표라고 그러고 전략 목표를 구체화신 게 성과 목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눠가지고 이 미션에서부터 이쪽에 전략 목표까지는 장차관이 설정해. 누가 한다? 장차관. 요 성과 목표는 실국장의 목표야. 누구의 목장? 실국장의 목표. 그럼 이 실국장의 목표를 설정할 때는 장관과 차관과 여기서 뭘 체결하냐? 이들 사이에 소위 직무 성과 계약을 여러분들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달성해야 할 성과 목표, 성과 지표를 합의해서 설정을 해. 그럼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떡하냐? 이제 실국장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직접 수행을 해야 하네. 그리고 나중에 그 성과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성과가 높여 나왔다. 그럼 내년도 임금이 올라가죠. 이게 직무성과 계약평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기한 니은번 같은 경우에는 직무성과 관리자랑 관련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디귿번은 뭐야? 다방향적 의사 전달, 충성심의 방향 전환 뭐예요? 다면 평가죠. 1번에 공무원의 능력, 태도. 이건 뭐야? 아까 근무 실적, 능력, 태도. 상관, 감독자가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뭐야? 근무 성적 평정이지. 그 정답이 몇 번? 1번입니다. 이것도 내용 좀 가져가라. 역량평가는 아까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그랬어요? 고위공무원. 사전조사야 사후평가야? 사전조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사전조사.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자. 10번 문제. 평정자인 A팀장은 비평정자인 B팀원이 성실하다는 것을 이유로 창의적이고 청렴하다고 평가하였다. A팀장이 범한 오류에 가장 가까운 것. 1번의 연쇄효과, 2번의 근접행태, 근접효과. 그 3번의 관대와 4번의 선입견과 편견. 몇 번? 1번으로 봐야 되겠네. 자, 그 정도 봤으면 됐습니다. 자, 우측에 출세 손이 13위 예산의 원칙이 나오고 있는데, 자, 원칙 자체만 갖고도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13위 굉장히 높죠. 자, 예산의 원칙은 예산이 이루어지는 과정, 특히 집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준칙을 예산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원칙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통적 예산의 원칙이 있고, 다음 페이지 보자. 현대적 예산의 원칙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언급을 합니다. 그 시험 문제는 다음 중 전통적 예산의 원칙이다. 그래서 각각 개념 정의 묻는 것 한 문제. 두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원칙의 예외를 묻는 게 또 한 문제예요. 예외가 가장 많이 나와. 일단은 전통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재정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원칙이 전통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통제 중심의 예산의 원칙, 거기 의에 봐봐. 입법부 중심의 예산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통적 예산의 원칙을 제시한 인물은 노이마르크야. 그래서 노이마르크의
예산의 원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자, 반면에 현대를 한 장을 넘겨봐. 자, 현대 사회는 굉장히 급격한 변화의 환경이죠. 그 급격한 변화의 환경 하에서는 행정이 재량 갖고 스스로 기획도 하고 스스로 관리도 해야 돼. 해야죠.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재량 중심, 기획 중심의 원칙, 행정부 중심의 예산의 원칙, 이걸 얘기한 인물은 스미스죠. 근데 현대 거는 거의 안 나온다 그래서 출제 비율이 9대 1이야. 앞에 게 9번 나오면 뒤에 게 하나 나올까 말까요. 그만큼 여러분들 전통이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럼 전통의 공개성 원칙부터 보자. 자, 공개성 원칙은 예산의 주요 단계나 내역은 국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한다.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 살림을 토대로 예산 개요, 또 기자회견을 토대로 예산 내용을 국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하네. 하고 또 현재 기재부가 운영하고 있는 디브레인 제도, 그걸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그러는데 이것도 정부의 각종 예산 내역을 다 공개하고 있어요. 행정자치부 운영은 재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재정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그 표현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런데 시험 문제는 제가 공개성 원칙에 예외가 나온다고 이 계산했어요. 했죠. 자, 여기 신임 예산 나왔는데, 자, 여기 들어보자. 신임 예산은 영국에서 등장하거든. 이건 전시 체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이야. 자, 여기 보자. 전쟁이 발생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들을 국회에서 여러분들 의결한다는 것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그러면 총액만 의결하는 게야. 무슨 말이냐? 2100년도 한국에 전쟁이 발생해서 한국과 일본 놈이 싸운다고 가정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대로 어떡하냐? 2100년도 한국 예산 뭐 천조 총액만을 국회에서 의결해줘. 그리고 내역은 국회가 행정부를 심하는 게야.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하는 거야. 그러면 1000조에 대한 것만 의결했으니까 내역이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내역이 어디 있어? 1000조 갖고 알아서 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공개성 원칙이 예외예요. 자, 그 다음에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국방비, 외교활동비, 정보비, 국가정보원 예산도 공개성 원칙에 예외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명료성의 원칙. 예산은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국회 심의가 용이하도록 명확하게 정확하게 편성돼야 한다. 그걸 명료성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명료성 원칙에 예외가 되는 게 뭐가 있냐? 총괄 예산 들어갑니다. 이 총괄 예산은 저거라. 방위비, 교육비, 경제개발비. 이게 방위비, 교육비, 경제개발비에서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상정한 예산이 바로 지금 얘기한 총괄 예산이에요. 알았습니까? 알았죠? 그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편성을 한 게 안 한 게야? 안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포괄적으로 방위비 얼마로 끝난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안전보장 관련 예비비도 얼마로만 하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내역 자체를 편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료성 원칙의 예외로 보고 있어요. 물론 위에서 파악한 신임 예산도 여기 들어가. 뭐 들어간다? 신임 예산 당연히 여러분들 명료성 원칙 예외 들어가겠지. 자, 그다음에 사전 의결. 자, 예산의 원칙 가운데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이 사전 의결 아니야. 자, 예산안 집행되기 전에 국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게 사전 의결의 원칙이에요. 자, 근데 사전 의결의 원칙의 예외 굉장히 중요하죠. 자, 준예산은 뭔지 알죠? 예산 불성립 시 등장하는 예산을 준예산이라고 해야 해. 자, 여기 보자. 2017년도 1월 1일이 되기 전까지 17년도 예산 자체를 국회에서 의결 안 했어. 그럼 의결 안 했다고 2017년도에 들어가지고 공무원들 인건비 지급 안 할 수가 없잖아. 사무 처리해야 돼.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인건비나 사무 처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냥 작년도에 준해서 쓰게끔 하는 예산, 이게 바로 준예산이야. 근데 준예산은 여기 보자. 쓰기 전에 국회에 허락받고 쓰는 게 아니야.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국회에서 보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준예산은 사전 의결의 원칙에 예외로 보고 있다. 알았습니까? 자, 우리가 예비비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여기 예비비를 쓸 때 국회에 사전 허락받고 쓰고 난 다음에 사후보고요. 쓰고 난 다음에 사후보고. 자, 전용. 제가 전용은 뭐라 그랬어요? 행정과목 간의 상호 융통이라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자, 제가 입법과목 간의 상호 융통을 이용, 행정과목 간의 상호 융통을 이거 앞에서 배워서 이 문제 풀면서 그 전용 자체를 얘기할 때는 국회의 사전 의결을 받지 않고 기재부 장관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진다고 배워서 안 배웠어? 배웠던 내용입니다. 사고 이월도 당연히 여러분들 의결의 원칙 이유라 그랬죠?
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재정경제상 긴급 명령권의 발동도 국회 사전의결의 원칙에 예외에 들어간다고 배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예비역 준위의 전사 예비역 준위의 전사를 이어드는데 자 예비역 예비비의 지출 준 예산 요 2는 이체인데 이체는 물음표야. 저는 전용, 사는 사고요리야. 그래서 이체는 여러분들 사전의결의 원칙에 예외로 보기도 하고 예외로 보지 않는 경우 둘 다 시험지에 나왔어요. 자, 내가 한번 얘기해서 안 했어요. 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 보자. 이체는 기구 개편 시 예산 집행에 책임 수혜가 변경되는 게 이체 아니야. 근데 정부 기구 개편이 정부 조직법 개정을 해야 돼. 그럼 국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 해야 돼. 해야 되겠지. 그럴 때는 국회 의결을 받아야 돼. 근데 지금 얘기한 정부 조직법이 아니라 그냥 기구 개편 자체를 직제의해서 할 경우에는 국회 의결을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그거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사전 의결의 원칙이 예외로 봐.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 논리에 따라 답이 가변성을 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냐? 뭐는? 이체는. 그래서 답이 왔다리 갔다리 건 이유는 그것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거렸죠. 자, 4번의 한정성 원칙. 예산의 각 항목은 상호 명확한 한계를 지니한다. 즉 정해진 목적을 위해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제일 먼저 목적의 한정성 원칙 해가지고 그 예외의 이용과 전용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액의 한정성 원칙이 뭐야? 예측할 수 없는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게 예비비 아니야.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추가 경정 예산. 추가적으로 바꾸기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도 금액의 한정성 원칙이 예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기간의 한정성. 예산 집행 기간은 몇 년? 1년. 1년을 넘겨서는 거. 2월 들어가죠? 계속비 배웠죠? 국고청의 부담액이 배웠죠? 관연도 지출은 작년도에 나갈 돈이 올해 나가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1년을 넘겨서 나간 거 아니야. 또 작년도에 들어올 수입이 올해 들어온 경우도 있어 없어? 우리가 세금을 작년에 낼 걸 올해 내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관연도 수입이 되는 거야. 자, 조상충형은 여기 보자. 워낙은 2017년도에 들어올 돈이 2016년도에 미리 땡겨 들어온 경우도 있어 없어? 있어요, 여러분들. 있어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미리 2017년도 거를 16년도 12월 달에 선납하면은 10% 여러분들 이게 할인을 해줘. 어? 그럼 이런 것들은 지금 미리 땡겨서 받는 거 아니야. 그럼 미리 땡겨서 받았다고 요걸 여러분들 얘기해보자. 16년도에 쓰면 안 돼. 이건 가지고 있다가 17년도로 넘겨서 이때 써야 돼. 근데 이때 써버리는 걸 얘기해. 그걸 조상충용. 조상 앞으로 땡겨서 총당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얘기한 기간의 한정성 원칙의 예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기간의 한정성 원칙을 다른 말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자, 좀 쉬었다가 계속 5번부터 또 내용을 또 정리하자. 좀 쉬었다 합시다.